A martini, lemon peel, shaken, not stirred. Vodka martini, shaken, not stirred. Shaken, not stirred. Shaken, not stirred. Sh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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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stirred. 네, 할리우드의 악동 감독으로 유명한 팀 버튼,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삶이란 궁극적으로 비극적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그건 대단히 긍정적인 방식의 비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팀 버튼 감독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살다 보면 비극적인 일을 수도 없이 겪게 마련이지만 그게 다 나쁘기만 한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비극을 재미있게 표현하는 일이 좋습니다. 삶이라는 비극성을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멋진 미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팀 버튼의 말처럼 우리는 그렇게 비극을 재미있게 표현한 영화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렇게 앞으로 1시간 동안 우리의 비극을 즐겨보자고요. 고품격 관객들을 위한 고품격 영화 정보 프로그램 최광의 영화 Shake It 지금 출발합니다. Shake It, Shake It, Shake It Up. 한 주일 동안의 극장가 흥행추이 알아보는 비하인드 박스 오피스부터 시작하죠. 어떤 영화들이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박스 오피스를 통해서 흥행 순위 알아봅니다. 자, 먼저 5위입니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지난주보다 한 계단 내려서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개봉 2주차 지난 주말까지 48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4위는 원신현 감독의 용의자입니다. 2계단 내려섰네요. 이제 슬슬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400만 명 돌파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406만 명의 누계 관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3위는 할리우드산 첩보 영화죠. 잭 라이언 코드네임 섀도우입니다. 개봉 첫 주말 25만 명 들었습니다. 변호인이 드디어 1위 자리를 내주고 정상에서 내려섰습니다. 개봉 5주차 만에 2위로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1000만 돌파했습니다. 한국 영화로는 9번째, 국내 개봉작 가운데는 10번째로 1000만 영화에 등극했습니다. 자, 1위입니다. 바로 디즈니 애니메이션이죠. 겨울 왕국. 새롭게 흥행 정상에 올랐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국내에서 흥행하는 상황도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년 전에 개봉했던 라푼젤이라는 작품이 훨씬 더 재밌게 봤는데요. 그 영화는 또 국내 흥행이 잘 안 됐었습니다. 어쨌든 모처럼 디즈니의 저력을 과시하고 있는 겨울 왕국. 주제가 Let It Go의 인기와 함께 개봉 첫 주말 무려 12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아주 막강한 흥행세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 명절 선물은 뭘로 하지? 고민하지 마. 이츠맘이 있잖아. 이츠맘? 엄마 마음이 이츠맘으로 새로워졌대.
맛있고 몸에 좋은 건어물 세트, 예쁜 도자기 식기 세트, 정성 가득 핸드메이드 세트까지 선물하기 딱 좋아. 오, 대박 대박. 개념 엄마들의 라이프 쇼핑몰 이츠맘. 명절 선물은 조기 품절 낼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검색창에 이츠맘. 지금 바로 이츠맘을 검색하세요. 출력물의 모든 것 오디 광고기획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1670-9161 명함, 전단지, 팜플렛, 카다록, 리플렛, 현수막까지 문의는 1670-9161 국민TV 조합원이라고 꼭 말씀하세요. 조합원님들께는 10% 적립과 전국 무료 배송 혜택을 드립니다. 오디 광고기획 전국 어디서나 1670-9161 네,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최광희입니다. 오늘 세 번째 방송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웠죠?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극장가에서 겨울왕국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지금 엄청난 앞서서 들으신 대로 흥행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겨울왕국이란 복병이 생기면서 이번 주말에 새로 개봉하는 설 대목을 앞두고 개봉하는 한국 영화들 난리가 났습니다. 총 비상 상태입니다. 겨울왕국이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겨울왕국이 잘 될까요?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그동안은 좀 한물 같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았죠. 슈렉이라든가,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애니메이션도, 픽사, 물론 픽사도 디즈니에 속한 회사이긴 합니다만, 픽사 애니메이션이 강세를 보이면서, 전통적인 그 애니메이션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디즈니의 위세가 예전보다는 좀 많이 떨어졌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3년 전에 라푼젤이라는 작품이 굉장히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서 이번 영화 겨울왕국도 상당히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도 역시 겨울왕국에 나온 Let It Go라고 하는 주제가입니다. 영화 속의 노래는 뮤지컬 배우죠. 영화 속에서 엘사를 맡은 이디나 멘젤이 직접 불렀었는데 또 따로 주제곡은 데미 로바토가 불렀습니다. 이 겨울왕국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가창력 있는 가수들이 이 주제가 Let It Go를 따로따로 불러가지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이른바 현지화 전략, 영어로 로컬라이제이션. 네, 유식한 척 좀 했습니다. 네, 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을 좀 쓰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시스타의 효린 씨가 이 노래를 불러서 맨 마지막에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노래를 잘 불렀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겨울왕국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일단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디즈니 영화니까요.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영화 시작 전에 애니메이션 시작 전에 이제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미키마우스가 등장하죠. 사실 그 미키마우스가 제일 처음 나왔던 게 1928년입니다. 그때 당시에 3편의 미키마우스 영화가 나왔었는데 그 가운데 한 편이 바로 스팀보트 윌리, 증기선 윌리라고 하는 작품이었는데요. 그 영화가 영화사적으로 특히나 영화 음악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화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무성영화 시절에는 음악을 넣을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장에서 피아니스트나 오케스트라의 실시간 연주를 했거든요. 라이브 연주를 하다 보니까 이게 화면하고 잘 안 맞는 거죠. 딱딱. 네, 안 맞으니까 계속 싱크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얼마나 영화 만든 사람들이 속상하겠어요. 이런 와중에 1928년에 재즈싱어라는 영화부터 이제 발성 영화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소리를 이제 영화에 입힐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월트 디즈니가 이 스팀보트 윌리, 증기선 윌리라고 하는 작품에서 처음으로 캐릭터의 동작의 소리를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그러한 그 사운드 트랙의 어떤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할리우드의 영화 음악의 하나의 전형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키 마우징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소리와 영상을 동기화하는 거죠.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소리를 그 주인공의 동작에 맞춰서 음악을 조금 이렇게 이를테면은 천천히 움직일 때는 음악이 싹 은은하게 흐르다가 빨리 움직일 때는 음악이 막 박진감 넘치게 막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인물의 동작에 음악을 맞추는 것. 이것을 이제 스팀보트 윌리에서 처음 시도됐기 때문에 미키 마우징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자,
아니, 이런 고급한 정보를 최강의 영화 시킨 아니면 어디서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자뻑입니다. 네. 자뻑으로 자신감을 좀 충전하고 그 다음에 뭐 좀 시작을 해야 저도 더 신나게 순서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섞지 말고 흔들어. 네, 한 가지 테마를 가지고요, 여러 편의 영화를 마구 흔들어서 맛깔난 영화 칵테일을 만들어 드립니다. 섞지 말고 흔들어. 이번 시간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자, 오늘 코너와 관련해서 우리 PD가 준비한 음성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 들어보고 계속하시죠. 예, 아우, 들으시냐고 불편하셨죠? 어떤 소리일까요? 네, 바로 좀비입니다. 네, 좀비, 뭐 다들 아시죠? 말 그대로 살아있는 시체, 어그적 걸어오면서 인간을 공격하는 좀비. 네, 요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윌 스미스가 주연했던 나는 전설이 있다라는 작품 기억하시죠? 거기서 뭐 변종의 인류라고는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의 좀비가 나온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최근에는 그 브래드 피트가 주연했던 월드워 Z, Z가 아니라 Z라는 영화에는 좀비가 또 무더기 때로 등장합니다. 또 좀비가 또 인간과 사랑을 나눠요. 네, 원바디라스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좀비 영화의 시초가 된 두 편의 영화 한번 알아보고요. 좀비가 원래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리고 이 시대의 좀비란 과연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비 영화의 효시는요, 바로 조지 로메로 감독의 작품입니다. 1968년작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흑백으로 찍힌 영화죠. 지금 시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조악한 그런 구석이 있긴 합니다만, 좀비 캐릭터라는 게 원래는요, 이 저예산 B급 영화의 단골 소재라는 거, 이걸 감안하면은 뭐 이 영화도 충분히 이해하면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흥미로운 건 이 영화에 좀비라는 말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원제가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시체, 즉 리빙 데드, 이게 이제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공포의 매개입니다. 월드워 Z 같은 영화처럼 최근의 좀비들은 주로 이제 바이러스의 유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설정이 되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인공위성의 폭발로 인해 그 방사능이 그 좀비를 만든 원인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가 만들어진 시기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주 탐험 열풍이 한창일 때라는 걸 감안해야겠죠.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어떤 미지의 공간을 모험하는 데 대한 어떤 일종의 그 불안감, 이런 게 살짝 엿보이는 그런 대목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에서 좀비라는 단어는 등장은 안 합니다만은 좀비 캐릭터는 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제시를 했느냐? 어그적. 일단 이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공격한다. 인육을 먹는다. 이게 바로 좀비의 특징으로 설정이 된 거죠. 또 하나, 좀비에 물리면은 똑같이 좀비가 된다. 이것도 역시 이 영화가 만든 좀비의 일종의 원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 영화가 좀비 캐릭터를 창출한 것을 넘어서 이 좀비의 공격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건데요. 고립된 가옥에 이제 좀비를 피해서 한 가족과 두 연인, 그리고 흑인 남자, 백인 여자, 이런 사람들이 도망쳐서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공포 때문에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나마 이제 흑인 남자는 조금 더 냉철해서 좀비들이 이 집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이제 문과 창문에다가 나무를 다 대고 못질을 합니다. 근데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이곳에 피신한 중년 남자가 아유, 그거 해서 뭐하냐, 지하실로 들어가야 된다, 그거 다 부수고 좀비들이 들어온다니까 이 사람아, 라고 하면서 계속 그런 노력을 비웃죠. 예, 끊임없이 그 흑인 남자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요, 이 좀비라는 캐릭터를 공포의 매개로 불러왔을 뿐 실은 공포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조금 거창하게 얘기하면 노선 갈등, 이게 주요 플롯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공포 때문에 이성을 상실해버린 사람들이 결국은 서로를 공격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비가 아닙니다만 사실상 좀비랑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이죠. 좀비에 대한 공포 때문에 좀비처럼 행동한다. 뭔가 많이 연상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그런 이들이 있죠. 네,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네, 좀비는 사실 여러 상징성을 가진 캐릭터죠. 바이러스와 전염병에 대한 공포, 또는 그 무차별적인 공격성을 드러내는 군중 심리, 이걸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징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이 영화가 담고 있는 그 인간 심리에 대한 통찰, 이건 대단히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 공포가 좀비와 좀비 아닌 것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상황, 이것이 시사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시대 대한민국의 좀비들은 과연 누구일까 생각해 봅니다. 자, 기왕 좀비 영화 얘기가 나온 김에 조지 로메로의 또 하나의 좀비 영화가 있습니다. 시체들의 새벽, 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 좀비의 원형을 제시한 영화라면 이 작품 시체들의 새벽은 좀비를 영화적인 소재로 정착시킨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좀비의 상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곱씹을 만한 부분이 많은 영화입니다. 이 조지 로메로 감독은 불과 65만 달러의 아주 저렴한 제작비를 들여서 굉장히 문명 비판적인 호러 영화를 창조해냈는데요. 나중에 잭 스나이더 감독이 새벽의 저주란 작품으로 이 작품을 리메이크하기도 했죠. 시체들의 새벽의 그 기본 설정은요, 이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하고 좀 비슷합니다. 세상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좀비들이 창궐합니다. 방송국이 특보를 통해서 계속 대피소를 자막으로 알려줍니다. 방송국 프로듀서로 일하는 여주인공이 이미 이 대부분의 대피소가 좀비들에 의해서 장악된 상태라 이 자막을 빼버려요. 네, 더 이상 자막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상사가 소리칩니다. 자막을 왜 빼면 계속 내보내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계속 TV를 볼 거 아니야.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네, 공포를 판매하는 거죠. 네, 공포를 판매하는 미디어에 대한 소름 끼치는 통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즘 TV 뉴스 보다 보면 여기가 한국인지 북한인지 헷갈릴 때가 있죠. 네, 북한 얘기로 도배를 하다시피 합니다. 북한의 도발이 염려스러워 그러는 건지 아니면 도발해 주기를 바라서 그러는 건지 가끔은 저도 헷갈려요. 어쨌든 그런 뉴스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포와 위협 속으로 몰아넣죠. 자,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요. 여주인공과 그의 남자친구를 포함해서 4명의 사람들이 헬기를 타고 이제 북쪽으로 피신을 가는데요. 그 가운데 2명은 경찰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피신 중에 필요한 것 얻기 위해서 대형 쇼핑몰에 도착하죠. 근데 물론 쇼핑몰도 좀비들에 의해서 장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쇼핑몰에 숨어들어서 그 엄청난 상품들, 주인 없는 상품들을 보고 완전히 눈이 뒤집혀요. 급기야 아예 여기서 당분간 정착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임신한 여자친구하고 동행하고 있는 한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곳은 정말 좋은 곳이야. 여기가 제일 안전해. 네, 어떻게 여기가 더 안전할까요? 똑같이 좀비들에게 장악된 곳인데 왜 이 사람은 여기가 제일 안전하다고 믿을까요? 어쨌든 아무도 지키지 않는 이곳에서 이 사람들 마음껏 상품들의 천국에서 뛰어놉니다. 다만 유일한 걸림돌인 좀비들만 제거하면 되죠. 결국 이 사람들이 이제 쇼핑몰 내에 좀비 소탕 작전에 나서고요. 밖에 있는 좀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쇼핑몰 입구를 대형 트럭으로 폐쇄하는 데 성공을 하죠. 하지만 진짜 적은 좀비가 아니었습니다. 인근의 깡패들이 쇼핑몰을 노리고 쳐들어오고요. 이제 이 사람들은 좀비가 아닌 같은 동료 인간들과 쇼핑몰의 소유권을 놓고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는 거죠. 자, 시체들의 새벽은 영화 내내 쇼핑몰을 배경으로 한 사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쇼핑몰이 현대 소비자본주의의 물씬성을 상징한다는 거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겠죠. 좀비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도 이 인간들은 서로 그 물건을 갖겠다고 대립합니다. 어쩌면 좀비들보다 더 잔인한 존재가 인간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이 영화는 던지고 있는 것이죠.
물씬의 인간성을 저당 잡혀버린 어쩌면 현대인의 초상, 이것을 좀비라는 거울을 통해 비추고 있는 게 바로 시체들의 새벽이라는 영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날리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지. 지옥에 더 이상 여유가 없으면 시체들이 땅 위를 걷는다고. 조지 로메로 감독의 눈에는 쇼핑몰이 바로 지옥으로 보였나 봅니다. 자, 인디밴드 타바코 주스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좀비 때가 나타났다네. 살짝 들고 개봉작 두루치기로 넘어갑니다. 차가운 대지 위에 솟아난 건물 속에 차라리 죽고 싶은 좀비 때가 나타났다네. 가진 자 못 가진 자 끝없는 욕망 속에 차라리 죽고 싶은 좀비 때가 나타났다네. 나또 너를 잡아먹네. 나또 너를 잡아먹네. 나또 너를 잡아먹네. 자, 이번 주 개봉하는 신작들을 두루쳐보는 개봉작 두루치기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신작들에 대해 창의성 지수와 현금 평점 매기겠습니다. 창의성 지수는 10점이 만점이고 현금 평점은 9,000원 기준입니다. 9,000원에 9,000원이면 그럭저럭 볼만하다는 얘기고요. 그보다 많으면 꼭 보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9,000원보다 낮으면 뭐 별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개봉작 두루치기 시작합니다. 볼륨업. 자, 곧 있으면 설 연휴죠. 극장가로서는 또 하나의 대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영화들 3편이 이번 주에 한꺼번에 개봉합니다. 명절 시즌에는 코미디 아니면 휴먼 드라마가 주로 강세를 보이죠. 올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영화, 심은경 주연의 수상한 그녀인데요. 자, 70대 할머니가 20대 처녀의 몸으로 거듭난다, 이 설정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웃음 포인트는 뭘까요? 네, 당연히 20대 처녀가 할머니의 행동과 말투를 그대로 쓰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웃긴다, 이 얘기입니다. 웃길까요? 전 별로 안 웃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설정에서 예상될 수 있는 스토리 전개를 거의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의외성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심은경 양의 연기는 제대로입니다. 하지만 좋은 연기란 영화의 밀도와 결합했을 때 빛을 발하죠. 이 영화는 거의 심은경 양의 원맨쇼에 의존한 영화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수상한 그녀에 대한 창의성 지수는 10점 만점에 3점이고요. 현금 평점은 9,000원 기준에 3,000원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현금 평점 3,000원은 굳이 극장 가셔서 안 봐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나중에 IPTV나 인터넷 다운로드로 보셔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제목부터 복고풍 냄새 물씬 풍기는 영화, 배경도 1980년대인 영화 피 끓는 청춘도 함께 개봉합니다. 이정석, 박보영이 주연을 맡았는데요. 포스터에는 박보영이 살짝 앞으로 더 나와 있어서 이 박보영이 중심 인물인 줄 알았는데요. 막상 영화를 보니까 이정석 씨가 사실상의 주인공입니다. 예쁜 여학생만 보면 졸졸 쫓아다니는 바람둥이 남고생, 그리고 그런 남고생을 짝사랑하는 싸움자라는 일진 여학생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80년대 충청도의 농업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중간중간에 당시 인기를 끌었던 산울림과 송골매 노래들이 삽입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40대 이상의 관객들에게 학창시절 추억을 상기시키는 그런 영화입니다. 지금은 학부모가 돼 있겠죠. 40대 이상 관객들 공략하면 이 사람들의 자녀들까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이런 흥행적인 계산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써니의 흥행 전략을 벤치마킹한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하지만 영화 그 자체의 만듦새는 써니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추억 상품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고요. 영화 피 끓는 청춘에 대한 창의성 지수 10점 만점에 4점, 현금 평점은 4,000원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두 편의 한국 영화가 코미디로 승부를 건다면 황정민 씨 주연의 남자가 사랑할 때는 멜로입니다. 요즘 한국 멜로 영화 뭐 새로운 게 없죠.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정을 가진 사채 깡패가 어떤 가난하지만 어여쁜 여자한테 삐리리 첫눈에 반해서 막 대시하고, 여자는 처음에 거부하다가 남자의 진시에 감동받고,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다가
불치병에 걸린다. 이 얘기입니다. 아우 지겨워. 자, 영화 남자가 사랑할 때에 대한 창의성 지수는 10점 만점에 2점 드리고요. 현금 평점은 1,000원입니다. 코엔 형제가 음악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다음 주 수요일에 개봉하는 인사이드 르윈입니다. 코엔 형제 영화 가운데 저는 조지 클루니가 나왔던 오 형제 어디에 있는가라는 작품 참 좋아하는데요. 그 영화에서는 20세기 초를 배경으로 해서 컨트리 음악이 향연을 펼쳐보였다면 이 작품은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해서요 포크 음악의 세계로 관객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영화 인사이드 루인에 대한 창의성 지수 드리겠습니다. 10점 만점에 8점이고요. 현금 평점은 12,000원입니다. 꼭 보세요. 네, 인사이드 루인 가운데 마커스 먼포드와 오스카 아이작이 부른 Fare Thee Well이라고 하는 곡 조금 들었습니다. 뭐 전곡을 다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인터넷에서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시간이 저에게 뭐 허용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만 들었습니다. 정말 아쉽네요. 자, 그렇지만 2부 순서 또 알차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2부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시네 톡톡, 대한민국의 모든 영화인들을 다 모실 그날까지 이어지는 시네 톡톡. 이번 주에는 멋진 배우님이 나오셨습니다. 바로 이번 주 개봉하는 한국 영화 만찬이라는 작품의 주연 배우인 정의갑 배우님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사한 거죠? 네, 반갑습니다. 네네. 시작됐습니다. 네네. 아, 그렇군요. 네, 워낙 지금 저희가 게스트들을 지난주에도 그렇습니다만은 항상 그 방송 시작할 때부터 스튜디오에서 앉아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여기 뭐 언제 들어가는 거야? 언제 들어가는 거야?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지루하셨죠? 죄송합니다. 아유, 이렇게 또 아니요. 귀한 배우님 모셔놓고 오랫동안 기다리게 만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성함이 저 항상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의갑. 정의가 갑이다. 네. 정의 슈퍼 울트라 갑. 촌스럽죠, 뭐. 아, 본인 이름이 촌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렸을 때는 사실 굉장히 놀림을 많이 당해가지고요. 이름을 정말 바꾸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특히 어렸을 때 생각해보니까 그 암행어사라는 그런 TV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거기 나왔던 그 배역 이름이 그 이면식 선생님으로 기억하는데 갑봉이라는 배역이 있었어요. 저희 초등학교 때인데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 갑봉이라 가지고 하도 많이 이렇게 좀 놀림을 당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름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은 기억들도 좀 많고요. 특히 이제 연기 시작하면서 방송국 들어와가지고 선배님들한테 특히 연세 많으신 선배님들한테 야, 너 배우 이름 같지 않다. 좀 바꿔봐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또 젊은, 뭐, 동료들이나 바로 위에 선배님들은, 야, 뭐, 특이하고 좋지 않냐? 우리가 찬반 양론이 많았는데, 결국은 제가 고민하다가 저의 첫 영화 때, 바꿨어요. 어떻게 바꾸셨어요? 극중 배역 이름이 있었는데요. 정현우로 바꿨었어요. 현우. 현우. 예. 그 좀 평범한데? 그러니까 그 평범함이 제가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독특한 게 싫었던 거죠. 사람들한테 불려지는 게 독특하고 좀 촌스러웠다는 느낌이 있었는지 그래서 정현우로 그 극중 이름이 이제 현우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감독님께서 진중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스크롤 올라갈 때 너 이게 의갑이라는 이름이 좀 그렇지 않냐. 이게 큰 역할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서 이제 정현으로 올라갔는데 항시 아쉬워요. 정의갑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영화를 지금도 갖고 있지만은 볼 때마다 제가 아닌 누군가가 한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고요. 특히 기억나는데 단성사인가요? 네네. 단성사죠. 예, 맞아요. 단성사 가면은 이제 재개관했잖아요. 네. 멀티플렉스로. 그래서 꼭 7층부터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면은 뒤쪽 비상 계단을 내려오면 한국 영화를 빛낸 700명인가 이렇게 네네. 명단이 있어요. 쫙 있거든요. 기억니은 이게 순서. 근데 제 이름 보면은 정현우로 나와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보면서 그래서 저건 난데 내 이름이 저렇게 박혀 있으니까 굉장히 별로. 예. 그러니까 필모그래피상에서 2개의 이름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그런 약간은 좀 서글픈 상황이네요. 예, 앞으로 영원히 그냥 죽을 때까지 정의갑으로 살겠습니다. 예. 어쨌든 본명이 지금은 더 좋으시니까 그렇게 가신 거겠죠. 네네. 네. 정의갑 배우님이 혹시 정의갑 배우님을 모르시는 분들 아마 이름하고 얼굴하고 잘 매치가 안 돼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제가 이 드라마 얘기하면은 다들 그분 하실 거예요. 연개소문, 대왕세종, 네, 그다음에 무인시대, 명성황후 이런 TV 사극에 주로 많이 출연하셔서 굉장히 남성적이고 강렬한 선 굵은 연기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라고 지금 보도자료에 나와 있네요. 현대물도 많이 했어요. 현대물도. 예. 근데 많은 분들은 일단 시대극의 정의갑 씨를 왜냐하면 제가 이 영화 만찬을 보면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외모가 기골이 장대하다라는 딱 보면 장군 룩이에요. 저 양반 완전 장군 룩인데. 처음에 데뷔할 때는요. 네네. 절대 그렇지 않았고요. 네네. 멜로드라마만 했습니다. 비웃으시는 건가요? 아니요. 실제로 뵈니까 상당히 뭐랄까 좀 연약한 연약은 아니고요. 섬세한 또 다른 이미지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다가 사극적으로 많이 풀리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TV 들어와서 이제 TV 그러니까 주간 연속곡 이런 1일 연속곡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네네. 그러다 어느 날 명성황후란 드라마에서 이제 제가 명성황후를 이제 시해하는 역할을 제가 했었어요. 악역이네요. 예, 제대로 악역이죠. 그래서 일본 아주 그냥 낭인이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좀 열심히 했더니 그해 KBS 방송 얘기해도 되죠? 그럼요. 예, KBS의 연말 시상식 때 가장 최고의 명장면으로 그 장면이 꼽혔었거든요. 네네. 그 이후에 그냥 좀 더 이게 감독님들이 좀 편하게 쓰자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좀 더 사극들을 좀 많이 불러주셨는데 나름 그래도 드라마 이제 현대물도 많이 하는데 잘 기억들을 좀 못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러다가 게시판에 우리 생번님들 생방송 듣고 계신 번님들을 제가 생번님이라고 부르시는데요. 여기 보면은 디디님 TV에서 많이 봤어요. 엄청 유명하신. 엄청. 러브빈님 정의갑 배우님 반가워요. 이렇게 반갑습니다. 하시고 시생님은 이제 무인시대에 나오셨던 그림을 사진을 이렇게 또 게시판에 좀 찾아서 올려주셨어요. 무인시대 때 제가 좀 열심히 했나 봐요. 그래서 많이들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재밌는 게 무인시대 때 제가 둘째 아들이었는데요. 이덕화 선생님이 둘째 아들이었는데 셋째 아들이 있어요. 그게 이거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하정우 씨였어요. 첫 데뷔를 제 동생으로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정우야, 형이 말했다. 그렇게 같이 또 어떻게 보면 그때는 단역 시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단역 아니었습니다. 조연이었죠. 조연도 아니었습니다. 주조연이었습니다. 주조연? 주인공은 아니었지만은 굉장히 큰 역이었습니다. 비중 있는 조연. 비중 있는 조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덕화 선생님이 그때 주인공이셨고 저는 이덕화 선생님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망난이었죠. 이제 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좀 정상적인 캐릭터고 둘째 셋째가 특히 제가 이제 좀 개망난이었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권을 잡고자 하는 그런 야욕에 넘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아무튼 그때 하정우 씨랑 연이 있었었고 많이들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사극에서의 연기에 많이 캐스팅이 되는 이유가 역시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이미지 또 일단 선 굵은 어떤 얼굴 키가 크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 예전 무사 옷을 딱 입혀놓으면 이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 뽀따구가 난다. 그 일본 얘기 아닌가요? 그 일본 말 아니에요, 그거? 뽀따구가요? 예. 간지가 일본 말이죠. 간지가 난다라는 게. 뽀대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가 이 난다라는. 아니, 그래서 그런가 봐요. 거지,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좀 쓰시는데 부드러운 것도 잘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번 영화 이 만찬에서는 완전히 또 180도 다른 시대극하고 또 완전히 180도 다른 어떤 그 연기를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시대극 연기하고 현대물 연기하고 그 배우로서 직접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할 때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연기의 본질은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영화든 TV든 하물며 연극이든 어떤 본질적인 그 현실, 그 상황에 맞는 진실성을 찾아서 연기를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TV는 조금 더 표현을 극적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제 일상적인 분들이 그냥 TV를 이렇게 켰을 때 어떤 많은 생각이나 많은 고뇌에 차서 이게 TV를 보게 되면 답답하시겠죠. 어떤 연기적인 어떤 뭐 서브텍스트 이렇게 뭐 그러니까 표면화되지 않는 얘기들을 많이 이게 숨겨놨다면은 드라마를 보실 때 좀 힘들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어떤 연기적인 표현 방식이 방법적으로 조금 더 좀 편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정도로 좀 편하게 연기하는 것 같고요. 영화는 많은 작업을 하진 않았지만은 이번 만찬 같은 작업을 할 때 많이 느꼈던 부분들이 조금 더 그냥 많은 걸 자꾸 보여준다기보다는 그냥 그 느낀 상태로 그냥 느낌이 뭐 거기까지면은 꼭 저는 뭐 그냥 거기까지만 해도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TV 할 때는 좀 더 그 어떤 그 씬이나 그 상황 안에서 좀 더 그 효과적으로 좀 표현을 해내는 게 TV 드라마 연출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특히 이번 만찬에서는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자제해가지고 그래서들 보신 분들이 조금 어떤 기름기랄까 아니면은 양념 같은 것들이 연기적인 저희 전체적인 배우들의 어떤 톤들이 그렇지만은 좀 빠져 보였다 그런 말씀들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필모그래피를 제가 또 미리 한번 봤지 않습니까? 또 뭐 공연도 여러 편 하셨는데 영화도 아까 현대물도 연애술사라든가 하늘정원 같은 작품에도 나오셨고 에로틱 스릴러 2부의 유혹이라고 하는 영화에 또 등장을 하셨더라고요. 작품은 괜찮아요. 그 너무 많이 틀어줘요. 와, 그게 방송 그러니까 만들어낸 지가 꽤 됐는데요. 지금도 새벽만 되면은 그렇게 많이 보여줘요.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쪽은 왜 이렇게 콘텐츠가 별로 많지 않나? 참 민망할 때가 많아요. 지금도 뭐 새벽에 문자 와가지고 뭐 선배들이 야 지금 나오고 있다 이래가지고 많이 쑥스럽기도 합니다. 저희 와이프는 그거 되게 싫어해요. 야한 장면이 많이 나와요. 네, 게시판에 국민TV님이라고 하신 분이 아까 우리가 뽀대라는 말이라고 한 것을 정정해 주셨네요. 뽀대란 일본말 뽐떼의 변형이고 간지 역시 일본말 사이사이의 모양을 내기 위하여 꽂혀진 것에 한 문말을 그대로 옮긴 것. 봐요. 아니잖아요. 알았습니다. 미안해요. 다음부터 잘할게요. 알겠습니다. 그 만찬이라는 영화 얘기로 좀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죠. 그 만찬이라는 영화의 뭐 라디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여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들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영화의 느낌이 어떨까 일단 음성으로나마 예고편을 살짝 한번 간을 한번 보고 돌아와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형, 어딨어? 왜 그래 이는? 형 빨리 와줘 빨리. 무슨 일인데? 사람을 밀었는데 넘어지더니 안 움직여. 200만 빌려줄래? 우리 형 요즘 사정 안 좋아. 갑자기 명태당해서. 엄마가 우리 재현이를 왜 미워해? 자기가 어떻게 장사를 해? 장사하는 사람 따로 있어? 재현아,
큰삼촌한테 가봐. 대리운전한 지 얼마나 됐어? 한 4개월쯤 됐습니다. 기운 펄펄한 나이에 남의 차나 운전하고 있으면 되겠냐고. 오늘이 내 생일이에요. 하나도 전화가 없었단 말이야? 아, 사람이 실종됐다고요? 제가 좀 바쁠 때는 하루에 한 5-6명씩 또 손님을. 애를 아버지가 키우겠다는데 당신들이 왜 난리야?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어? 달라컴했어. 오빠! 진짜 춥다, 엄마. 오랜만에 우리 가족 다 모여가지고 저녁 먹네. 자, 그 예고편을 음성으로나마 이렇게 들어보니까, 뭔가 이렇게 가족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예, 한 가족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가족의 얘기죠? 네. 여기서 이제 우리 정희갑 씨가 맡은 역할은 이제 맏아들이죠. 장남. 네. 인철이라고 하는 이제 장남이고, 그 밑에 여동생이 한 명 있고, 네. 이혼한 여동생이고, 네. 네. 그리고 그 여동생이 이혼하기 전에 낳은 조카가 있고, 네. 예. 근데 맨 첫 장면이 보면은 이 조카를 데려가라!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찾아서. 아마 짐작컨대 그 여동생의 전 남편이 그전엔 친구 사이가 아니었을까. 왜냐면 둘이 반말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 인철이 네 새끼 데리고 가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못마땅해해요, 그 조카를. 그런 와중에 이제 여동생은 또 몸이 좀 안 좋고. 네. 거기 또 동생이 하나 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은 대학 나와가지고 뭐 이런 뭐 그런 직장 큰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대리운전으로 근근히 먹고 살고 네. 또 어머니 아버지는 너무 또 평범하신 그런 와중에 장남한테 용돈을 또 받아서 생계를 이어가시는 그런 집안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저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방송에서 배우님한테 영화 줄거리를 소개해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그 맏아들인 인철이라는 인물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심 인물로 계속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영화가 담고 있는 여러 인물들이, 이 가족의 구성원들이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동생도 있고 많은데, 불구하고 왜 하필 맏아들에게 이 극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예. 그게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장남 이데올로기, 뭐 네. 이런 것들이 좀 바탕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도 우리는 장남이 잘 버텨내야 되고, 장남이 그 집안의 기둥이 돼야 되고, 또 장남 스스로도 그에 대해서 늘 어깨에 대해서 큰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네네. 뭐, 제가 확인을 못 해본 것 같은데, 네. 우리 작품을 만드신 우리 감독님도 아마 장남이시 아니군요. 둘째군요. 예, 둘째랍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장남 이데올로기가 좀 작용한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이제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네. 저와 그 어떤 중첩되고 동화되는 부분이 많았던 것들은 네. 저 또한 굉장히 아주 많이 지금 영화 속 나오는 가족과 흡사한 그런 삶을 살고 있고요. 예. 저 또한 또 장남이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철이라는 역할들이 네. 좀 더 다른 역할보다는 좀 더 제 몸속으로 좀 더 깊게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정의갑이 다음 실시간 검색어 1위네요. 진짜요? 예.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죠? 네. 제 와이프가요. 검색어 1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와이프가. 정의갑 혹시... 아내 김지연으로 해가지고. 예. 몇 년 전에 그 자기야란. 네네. 예, 우리 영화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왜 저희 와이프도 한번 검색어 1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뭐 정의갑 배우님이 지금 다음 실시간 이슈 지금 1위가 된 것은 역시 최강의 영화식 기세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자, 영화 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그 인철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어떤 인물입니까?
맏아들, 책임감은 있고. 근데 굉장히 또 보면 반듯한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모순적인 그런 캐릭터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인물을 해석하셨어요? 반듯하고자 하지만 네. 반듯하게 되게 힘든 친구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좀 부정하고 싶기도 하지만 네네. 갖고 있는 어떤 상황 자체가 네네. 그럴 수밖에 없게 그 인철이란 친구한테 자꾸 몰아오니까 네. 그래도 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도 내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이제 상황적으로 자꾸 몰리다 보니까 뭐 다른 걸 하고 싶어도 다른 어떤 꿈을 다른 자기가 꾸고 있는 꿈을 펼치고 싶어도 어렸을 때부터 가족은 내가 해야 되니까 이랬던 친구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영화 만찬의 그 홍보 카피라고 해야 되나요? 그 포스터에 올라와 있는 문구가 상당히 의미심장한데요. 네. 행복은 인사 없이 사라졌고 불행은 노크 없이 찾아왔다. 죽이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뽑았어요? 홍보팀에서 뽑으셨나요? 팀장님이 뽑으셨어요? 그 팀장님이 이렇게 카피를 잘 뽑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정말 잘 뽑았어요. 근데 이 영화 보다 보면 이게 영화 제목은 만찬이잖아요. 네. 만찬이라고 한다는 건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정말 행복하게 뭔가 식사를 나누고 웃음꽃이 피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아까 예고편에서 잠깐 들으셨겠습니다만은 그 만찬을 나누는 장면이 잠깐 한번 등장을 하긴 합니다만 사실 그게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회상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 가지고 드러나는 거고 네. 실제로는 이 가족들이 한 번도 그런 화목한 만찬을 나누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네. 뭐 감독님 뭐 계셔서 이게 직접 말씀해 주셔야겠지만은 네네. 요즘 현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모습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 또한 다들 이제 뿔뿔이 결혼하고 나가 살다 보니까 네. 정말 1년에 한두 번 정도 아니면 진짜 어머니의 아버지의 어떤 생신날 네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뭐 둘러앉아서 밥 먹는데 네. 결코 이게 쉽지 않은 일들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네. 가족이 구성원들이 전부 다 모여서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네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감독님 말씀에 의하면 그 첫 시나리오 쓰셨을 때는 그 만찬이라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네네. 시나리오를 써놓으시고 영화를 이제 곧 만들어야겠다 싶으셔가지고 다시 이제 시나리오를 재검토하셨을 때 네네. 인철의 어떤 그런 심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이 어떤 인철의 클라이막스의 심상이 다가와가지고 그 장면을 넣는 게 좋겠다 싶으셔서 네. 예, 마지막에 만들어낸 장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단란하고 행복했던 한 순간의 가족이 영화 내내 보면은 정말 이제 불현듯 찾아온 우울하죠. 예, 불현듯 찾아온 어떤 불행 때문에 흔들리게 되고 또 가족 간의 불화를 갖게 되고 또 다시 그걸 극복하고 행복을 다시 되찾으면 예전에 숨겨놓았던 잠복했던 어떤 불행의 씨앗이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지금 다시 말하자면 채무를 갚으라고 요구하듯이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어떤 가족의 하나의 단면이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담담하게 잘 풀어낸 작품이 바로 만찬이 아닌가. 제가 제대로 해석한 거 같나요? 네. 저는 잘 모르고요. 아니 출연하신 배우님이 모르신다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만든 거는 감독님 만들고 저희들이 열심히 찍었지만 네네. 보는 각자의 개인에 따라서 네네. 많은 부분적인 해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게 또 예술이라는 어떤 특성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각자의 처한 상황이 네네. 가족 중 어느 누구는 최소한 한 가지 정도는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실직, 이혼, 아픈 애기, 노부모 이런 것들은 늘 우리가 갖고 있는 얘기다 보니까 네. 보신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그런 공감대가 네. 예, 많으신 것 같고 영화라는 어떤 판타지를 주지 못하고 너무 실제를 갖다가 직접 현미경처럼 보여주어가지고 좀 힘들어 하시지만 그래도 뭐 그걸 또 받아들이시고 좀 감동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그 와중에 우리 생번님들은 계속해서 중계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정의갑 네이트에서도 실시간 검색어 1위.
그럼 네이버만 남았나요, 이제? 네네. 다음 1위에서 네이트도 실시간 검색어. 이왕이면 네이버 1위 해야죠. 야, 이거 뭐, 영화 쉐이킷의 위력이 대단하네요. 박수.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혹시 사고 치셨어요? 누가 그런 게시판에 댓글. 아, 예. 네. 뭐,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절대 잘못된 거였고요. 법적으로 다 문제 없이 다 끝난. 아니, 그냥 농담 삼아서 제가 여쭤봤던 겁니다. 저도 이제 네. 어떤 심상에 저 깊은 곳에 있어가지고 트라우마처럼 자리 잡았는데요. 아, 그런 뭐가 있었어요? 예, 근데, 전혀 관련 없는 걸로. 예, 법적으로 다 문제 없게 다. 판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예. 진짜 1위 하겠다, 오늘. 그 말씀 때문에 또 1위, 아니, 그 사건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면서 또 우리 네티즌 사람들이 네. 또 찾아내는 그런 또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영화 만찬, 가족 영화들은 참 많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영화들. 그 안에서 가족들끼리 서로 뭐 지지고 볶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또 행복을 확인하는 그런 작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 만찬이라는 영화는 그런 종류의 호흡의 작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가족의 어떤 초상화를 담아내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만찬이라는 작품의 주연 배우인 우리 정희갑 배우님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또 영화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화 만찬 더 굉장히 많은 관객들이 또 봐주시면 다음에 또 좋은 한국 독립영화가 계속해서 나와 주질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희갑 배우님의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한마디 더 해도 돼요?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변호인 많이 보셨죠? 변호인 보시고 돼지국밥이 생각나신다면 저희 영화 만찬 보시고 나서는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김치찌개를 드시고 싶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네, 시네 톡톡 오늘 모신 정희갑 배우님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작가인 폴 오스터의 소설이죠. 어둠 속의 남자 읽어보셨나요? 여기에 일본 감독 오즈 야스지로의 영화 동경 이야기에 나오는 여주인공에 대해서 이런 논평이 나옵니다. 오랫동안 침묵 속에서 고통을 견뎌온 이 젊은 여자, 자신이 선량하다고 믿지 않는 이 젊은 여자, 오로지 선량한 사람만이 자신의 선량함을 의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선량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나쁜 자는 자신이 선량하다고 생각하지만 선량한 자는 자신의 선량함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남들을 용서하면서 삶을 살아나가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다. 혹시라도 괴롭고 슬프신가요? 스스로가 한심하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이 선량하기 때문입니다. 선량한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즐거웠습니다. 최광의 영화 쉐이킷 이제 영사기를 끕니다. 영화 왓치맨에 삽입됐던 제프 버클리의 할렐루야 띄워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다음 주는 설 연휴 때문에 방송 한 주 쉽니다. 2월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즐거워하십시오.